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 장관 파견이라는 초유의 도발을 감행한 지 불과 72시간 만입니다. 일본 전역은 승리를 확신했고 유엔은 한국의 침묵을 굴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1시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솟구친 한국의 검은 불기둥이 보란듯이 도쿄 상공을 정밀 타격하듯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경보가 아닌 배송 완료 메시지 하나로 적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큰 그림. 도대체 그날 밤 고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불법 점거를 중단하십시오. 날카로운 쇳소리가 유엔 총회장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단상을 내려칠 때마다 스피커가 지직거리는 파열음을 토해냈죠. 평소 점잖기로 유명한 유엔 외교관들조차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란 속에서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그녀의 정치적인 선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책상 위에 놓인 방금 일본 외무성 차관이 은밀하게 건네주고 간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만이 거슬릴 뿐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탑 시크릿 아이즈 올리. 제임스, 화면 속 저 여자의 말은 쇼에 불과해요. 진짜 폭탄은 당신 책상 위에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 대표 나카무라 대사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묻어있더군요. 한국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놈들은 위성을 쏜다는 핑계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을 테스트하려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에 실밥을 뜯어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제 손끝에는 미세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나카무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핵폭탄급 스캔들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제임스 벤크로프트. 사람들은 저를 더 호크, 즉 매라고 부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수석 고문이자 지난 30년간 이란,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현장을 추적해온 탄도 미사일 공학 박사. 그것이 제 명함에 적힌 직함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살상 무기의 냄새를 맡는 사냥개.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추진체의 직경, 연소시간, 노즐의 각도. 이 숫자들을 조합하면 그들이 쏘아 올리려는 것이 꿈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나온 위성사진과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준비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상세 재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카무라 대사가 제 반응을 놓치지 않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일단 로켓의 추력 300톤급입니다. 액체 엔진 4개를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썼더군요. 저 정도 힘이면 1.5톤짜리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1톤짜리 핵탄두를 싣고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사실 로켓과 미사일은 한 끗 차이입니다. 탄두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로켓이고 폭탄을 실으면 미사일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단순한 추력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발사 시각이었습니다. 문서 하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통보한 발사 예정 시각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새벽 1시? 제가 되묻자 나카무라 대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위성 발사는 기상 조건과 관측 시야가 좋은 낮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한국의 11월 밤바다는 돌풍이 심합니다. 그런데 굳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모두가 잠든 새벽 1시에 발사 버튼을 누른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야간 발사는 군사작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화염의 분광 분석을 어렵게 하고 실패했을 때 파편 수거를 은폐하기 쉽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셔츠 자락으로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수상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누리호 발사 때마다 전 국민적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없었고 정부의 공식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미건조한 발사 예고 통지문 한 장만 달랑 국제기구에 보냈을 뿐입니다.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말입니다. 벤크로프트 박사님. 나카무라가 몸을 숙여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총리께서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청하실 겁니다. 한국이 민간 기술을 빙자해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는 증거 박사님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제재 위반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죠. 저는 묵묵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유엔 본부의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뉴욕의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저 아름다운 도시가 한남미사일 한 방의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동맹이라고 해서 감시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칼을 품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죠. 저는 나카무라에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해보고 의심스러운 점이 0.1%라도 있다면 제가 직접 한국의 목을 조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틀어박혀 한국의 데이터를 씹어먹듯 분석했습니다. 나카무라가 준 자료는 일본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 즉 나이초에서 수집한 첩보들이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더군요. 한국이 최근 고체 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고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총괄을 맡았지만 사실상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내부 고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페어링 부분이었습니다. 로켓의 맨 꼭대기, 위성을 감싸고 있는 덮개를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위성용 페어링은 내부 공간이 넓고 둥급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번에 준비한 페어링은 너무 뾰족해. 저는 모니터 속의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도로 날렵하게 깎아낸 원뿔형 디자인. 이건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라기보다는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을 견디며 목표 지점으로 낙하하기 위한 재진입체의 형상에 가까웠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8톤이 넘는 괴물들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반도 주변을 타격하는 전술 무기입니다. 만약 그 기술이 이 누리호급 추진체와 결합한다면 그건 더 이상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즉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조커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해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을 견제하라는 뜻이었지 우리 머리 위에 칼을 겨누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토록 은밀하게, 그것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발사를 감행한다. 기만이야.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그 겸손한 미소 뒤에 이런 야심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일본 측의 로비 덕분인지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국 대표 여러분. 한국은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화면을 넘어 저를 향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죠. 벤크로프트 고문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분석한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섞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팩트만으로도 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한국이 예고한 발사체는 민간 위성 발사체의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야간 발사라는 비정상적인 스케줄. 둘째, 재진입체와 유사한 페어링 형상. 셋째, 궤적 데이터의 불투명성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고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 대표는 우려 섞인 표정으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고문은 이번 발사가 순수한 우주 개발 목적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일본 측 자리에 앉아있던 나카무라 대사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한국 대표단을 노려보았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한국은 즉각 발사를 중단하고 국제사찰단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한국의 차례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한국 측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일본의 주장을 모함이라고 비난하며 고성을 지르는 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제가 겪어온 북한이나 이란의 외교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대표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이름은 최진호. 한국우주청의 대외협력국장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그는 마치 지루한 오페라를 관람하러 온 사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물 한 잔과 얇은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이 산더미 같은 증거자료를 쌓아놓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는 방어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포기한 건가? 아니면 변명할 여지가 없어서 침묵하는 것인가? 다카이치 총리가 화면 속에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한국 대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침묵은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제야 최진호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그의 눈동자에서 기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철부지 아이의 투정을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가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벤크로프트 고문님의 분석.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운 중저음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통역기를 거쳐야 하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그 울림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로켓의 하드웨어만 보셨지 그 로켓이 왜 그 시간에 그곳으로 날아가야만 하는지 소프트웨어는 전혀 보지 못하셨군요. 뭐라고요?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감히 내 분석을 폄하하다니. 최 국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논쟁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각으로 11월 27일 새벽 0시 55분입니다. 발사까지 정확히 5분 남았군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비행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저희가 쏘아 올리는 것이 전쟁의 불씨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팔짱을 꼈습니다. 회의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한국 나로우주센터의 생중계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대한 발사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누리호의 표면에서는 차가운 액체 산소가 기화되며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고르고 있는 거수처럼 말이죠. 5분 뒤면 진실이 드러난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 분석이 틀릴 리 없습니다. 저건 미사일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붉은 화염이 솟구치는 순간 한국은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또 한 번 세계 평화를 지킨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화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하얀 김이 제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드는 이유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T-10, 9, 8.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샴페인이라도 터트릴 기세였고 다카이치 총리는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오랜 본능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쳤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3, 2, 1. 엔진 점화. 콰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발사대 바닥을 때렸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어둠을 집어삼키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침묵이 깨지는 소리이자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날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찢어발기며 솟구친 불기둥은 이내 하나의 작고 밝은 별이 되어 성층권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의 누리호는 맹렬한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보통의 로켓 발사라면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기술자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간적인 드라마가 연출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되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통제실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섬뜩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은 마치 아침 출근길의 버스 배차 시간을 확인하는 교통관제사들처럼 혹은 주식시장의 시세판을 들여다보는 트레이더들처럼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성공에 대한 기원이 없었습니다. 오직 당연한 결과에 대한 확인만이 있을 뿐이었죠. 원격 측정 정보 수신 중. 고도 100km 돌파. 페어링 분리 정상. 일단 엔진 연소 종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측 발사 지휘소 MDC 아나운서의 목소리조차 감정이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톤, 규칙적인 호흡. 저는 제 눈앞의 노트북 화면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를 미친 듯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초도 지나지 않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저절로 억눌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나카무라 대사가 흠칫 놀라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 궤도가 빗나갔나요? 폭발 징후라도 잡혔습니까? 그의 눈은 실패라는 단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실수를 잡아내어 이 자리에서 망신을 주고 싶어 하는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대사님. 너무 완벽합니다. 지나치게 징그러울 정도로 완벽합니다. 로켓공학에는 분산도라는 절대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액체 엔진이 3000도가 넘는 화염을 뿜어낼 때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 대기권 상층부에 부는 예측 불가능한 제트기류. 연료가 연소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무게중심의 이동. 이 모든 변수 때문에 로켓은 의도한 궤적에서 아주 조금씩 흔들리며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차범위라는 안전망을 설정해 둡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니터에 찍히는 누리호의 궤적 그래프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선처럼 소름 돋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진동 개수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어떻게 75톤급 액체 엔진 4개를 묶은 클러스터링 방식에서 이런 안정성이 나올 수 있죠? 이건 마치 4개의 엔진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호흡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1단 로켓 분리 신호가 붉게 깜빡였습니다. 고도 65km 상공. 통상적으로 발사 과정 중 가장 위험한 마의 구간입니다. 닷슨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갈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충격으로 본체가 균형을 잃거나 심하면 기체가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점이니까요. 펑! 하는 작은 섬광과 함께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2단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비비고 다시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보통 단 분리가 일어나면 기체가 휘청거리며 자세를 제어하는데 최소 수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짧은 순간의 흔들림이 최종 궤도 진입의 성패를 가르기도 하죠. 하지만 누리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2단 엔진이 부드럽게 추력을 이어받아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과 센서가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공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자세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저건 위성 발사체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자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더군요. 무슨 뜻입니까? 벤크로프트 고문. 설명을 해주시오. 총리님, 위성 발사체는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력 턴을 하며 완만하게 눕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를 이용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 녀석은 억지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면서까지 직선으로 솟구치고 있다고요? 저건 특정한 목표 지점의 최단 시간 내에 뭔가를 꽂아 넣으려는 탄도 미사일의 전형적인 궤적입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카무라 대사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엎질러졌습니다. 꺼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건 명백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테스트입니다. 저 궤적대로라면 미국 본토까지 닿습니다. 당장 요격 명령을. 그 순간 한국 대표 최진호 국장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달그락하고 회의장의 소음을 차분하게 잠재웠습니다. 그는 나카무라의 고함 따위는 애초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보냈습니다. 진정하시죠, 대사님. 그리고 박사님. 궤도가 독특해 보이는 건 우리가 배달해야 할 물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짐을 싣고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로 달릴지 비포장도로로 달릴지는 화물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배달?
화물? 제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최 국장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직접 보시죠. 화면 속에서 로켓의 맨 꼭대기, 그 문제의 뾰족한 덮개가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둥근 돔 형태의 핵탄두라면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어링 사이로 드러난 것은 검은색 금속 물체였습니다. 전형적인 원뿔형 탄두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금색 단열재로 감싼 일반적인 위성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직육면체의 투박하고 시커먼 상자 표면에는 태극기도 기업 로고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공간에 버려진 거대한 금고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첩보 위성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의혹에 찬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최 국장은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습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라 자세한 재원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굳이 정의하자면 특수 목적 운송 컨테이너라고 해두죠. 아주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거든요. 운송 컨테이너라니. UN 안보리 회의장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노트북 화면에 붉은색 경고창이 팝업되었습니다. 신호소실, 원격 측정 정보 암호화됨. 잠깐. 신호가 끊겼습니다. 아니, 이건 이중 암호화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페어링이 분리되자마자 한국 측이 전송하던 위치 데이터와 속도 정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난수표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민간 위성 발사는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궤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최 국장, 지금 당장 데이터를 복구할 키를 내놓으십시오. 뭘 숨기는 겁니까? 궤도가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최 국장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페어링이 분리된 순간부터 저 물체는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라 고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희 권한 밖의 일이죠. 계약상 절대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궤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계약? 지금 전 세계의 안보가 걸려 있는데 고작 상업 계약 타령입니까? 신뢰는 안보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사님. 특히 저희처럼 신용 하나로 먹고 사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듯한 그 고요한 눈빛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시각 누리호에서 분리된 그 검은 상자는 이미 우주궤도 깊숙한 곳으로 진입해 제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건 깜빡거리는 암호화됨이라는 붉은 글씨와 저를 비웃는 듯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비밀 살상 위성을 띄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미국 대표도 난감한 표정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단순한 무기를 숨긴 게 아니다. 저들이 숨긴 건 무기보다 더 무서운 어떤 능력이다. 그로부터 48시간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UN 안보리의 긴급 결의에 따라 특별 사찰단이 꾸려졌고 제가 그 단장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위성 발사체의 평화적 이용 검증이었지만 실상은 한국이 쏘아 올린 그 검은 상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한국의 숨통을 조일 기술적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한국의 공기는 기이했습니다.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준전시 상태가 되면 해당 국가의 수도는 긴장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군용 트럭이 지나다니고 시민들의 표정엔 불안이 서려 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리무진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이들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고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K-팝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춤사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정체불명의 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 건가? 저를 마중 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요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이라는 짧고 건조한 인사 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라디오조차 켜지 않은 차 안의 정막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대전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종합연구단지였습니다. 나카무라 대사는 제가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벤크로프트 박사, 반드시 꼬투리를 잡아야 합니다. 부품 하나라도 수입 금지 품목을 썼거나 민간 기술이 아닌 군사 전용 기술이 들어갔다는 증거를 단 하나라도 찾아내십시오. 그래야 한국을 멈출 수 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연구소의 정문은 요새를 방불케 했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어선 연구소 내부는 의외로 대학 캠퍼스처럼 한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본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유엔에서 봤던 뺀질거리는 최진호 국장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개발 본부장 박민우입니다. 기름때가 살짝 낀 회색 작업복 점퍼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가에 잡힌 깊은 주름, 그리고 거친 손바닥. 전형적인 현장 엔지니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죠. 바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죠. 저는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재촉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하 벙커가 아닌 지상의 거대한 제2조립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등급 때문에 모든 걸 보여드릴 순 없지만 박사님이 가장 의심하시는 추진체 하드웨어 부분은 공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껏 평가해 주시죠. 거대한 경납고의 문이 열리자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발사를 위해 조립 중인 또 다른 누리호의 기체들이 마치 수술대에 누운 거인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쇠 냄새와 윤활유 냄새가 섞인 비릿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특수 스캐너와 확대경을 꺼내 들고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부품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의 가설대로라면 이곳 어딘가에 분명히 서방 세계의 기술 통제를 뚫고 밀수한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 이런 고성능 로켓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자이로스코프 센서나 특수 합금 노즐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평범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이 터보 펌프. 어디 제입니까? 독일 지멘스? 아니면 러시아 제입니까? 제가 엔진의 심장부인 75톤급 터보 펌프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경남 창원에 있는 저희 공장에서 주조부터 가공까지 100% 자체 생산합니다. 그럼 이 연소기 내부의 코팅은? 이 정도 내열 기술은 일본 도레이사 제품일 텐데요?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 소재 공장에서 납품받은 국산 탄소섬유로 만들었습니다. 항법 유도 장치는? 이건 로키드 마틴 기술 아닙니까? 대전의 LIG 넥스원 연구소 작품입니다.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한글 코드로 짰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모든 핵심 부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보통 미사일 개발국들은 핵심 부품을 몰래 밀수하다가 걸리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사 하나, 배선 하나까지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다는 뜻을 넘어 한국이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이나 일본이 부품 수출을 끊어도 한국은 언제든 원하는 만큼 미사일을 찍어낼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결론이 나옵니다. 박사님, 혹시 찾으시는 게 이런 겁니까? 박 본부장이 구석에 놓인 방수포 덮개를 걷어내며 물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사체의 머리 부분, 즉 페어링과 위성을 연결하는 페이로드 어댑터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어댑터의 결합 볼트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성은 무게중심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도 중앙을 지지하도록 대칭형으로 설계되죠. 그런데 이 어댑터는 볼트 구멍이 가장자리의 비대칭으로 그것도 아주 깊고 굵게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무겁고 긴 원통형 물체를 그것도 여러 개를 동시에 매달기 위한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이 구조는 제 머릿속에 30년 전 제가 설계했던 도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 해군의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그 안에 들어가는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진입체, 즉 MIRV의 장착대와 소름 끼치도록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이거 정말 위성용 어댑터 맞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요즘은 큐브 위성 같은 초소형 위성을 수십 개씩 한 번에 쏘아 올리는 게 트렌드니까요. 저희는 그걸 군집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군집 위성. 이론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제 30년 경력의 직감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육중한 티타늄 프레임은 고작 몇십 킬로그램짜리 위성을 버티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야 하는 탄두를 위한 뼈대였습니다. 박 본부장. 그 군집 위성이라는 게 혹시 우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떨어지는 위성입니까? 제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본부장은 그제야 사람 좋은 웃음기를 싹 거두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순박해 보이던 시골 엔지니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박사님.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쓰면 훌륭한 도구지만 사람을 치면 살인 흉기가 되죠. 우리는 튼튼한 망치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망치로 집을 지을지 누군가의 머리통을 부술지는 망치를 쥔 주인이 결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언제든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건드리지 마라. 그때 제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펜타곤 전용 핫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경납고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워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세요? 벤크로프트입니다. 제임스. 젠장, 지금 당장 보안 메일을 확인해봐요. 아니, 보내준 영상을 보라고요. 미 국방부 정보국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그가 욕설을 섞을 정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정하고 말해요. 한국이 쏘아 올린 그 검은 상자 말입니다. 놈들이 지금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펜타곤 서버가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뿌려버렸다고요? 사진? 무슨 사진입니까? 위성사진요? 노르웨이입니다. 지구 반대편 노르웨이 앞바다 유전에 떠있는 시추선 번호판을 찍어서 보냈다고요. 우주에서. 그것도 칠흑 같은 한밤중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르웨이? 여기서 지구 반대편입니다. 게다가 지금 거기는 극야에 가까운 밤입니다. 밤에 우주고도 500km 상공에서 흔들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시추선의 고유 번호판을 식별할 정도의 해상도라면 그건 단순한 광학 카메라가 아닙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쏘아. 그것도 초고해상도 군사첩보 위성급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위치였습니다. 발사된 지 불과 36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의 특정 좌표를 그것도 핀셋으로 집어내듯 정확히 찍었다는 것. 이건 촬영이 아니야. 저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습니다. 이건 조준이야. 한국은 지금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를 향해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 어디든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너희의 안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언제든 그곳에 뭔가를 정확히 꽂아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경납고 안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박 본부장이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로켓들이 더 이상 과학의 산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화살통에 꽂힌 언제든 발사될 준비를 마친 신의 회초리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압도적인 물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 따위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노르웨이인가? 미국도, 일본도, 북한도 아닌 왜 하필 평화로운 노르웨이의 석유 시추선인가? 그 속에 제가 모르는, 아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짜 반전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숨이 가빠웠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하고 위험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성대 밖으로 나오자마자 갈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에 들린 태블릿 PC를 최진호 국장과 박민우 본부장이 앉아있는 강화유리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치듯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파열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깼지만 두 사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는 문제의 사진, 노르웨이 앞바다 에코피스크 유전 시추선의 적외선 촬영본이 붉고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가인 제 눈에 비친 이 사진의 해상도는 가히 공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해상도 15cm. 아니 10cm급입니다. 저는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구 적외도 500km 상공에서 대기권의 간섭과 구름층을 뚫고 그것도 태양광이 전혀 없는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시추선 갑판 위를 걸어가는 작업 인부의 안전모 색깔이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구별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파이프라인의 이음새에 생긴 미세한 녹 자국까지 식별 가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학 렌즈가 아닙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소아 기술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스포트라이트 모드를 적용해야만 가능한 화질입니다. 미국 정찰 위성 키오급이라고요? 동맹국이자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노르웨이의 에너지 시설을 사전 통보도 없이 이렇게 정밀 타격하듯 촬영했다?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적대 행위로 간주됩니다. 해명하십시오. 대체 왜 노르웨이입니까? 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안경 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제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람들처럼 평온했습니다. 최진호 국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해서 오히려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박사님, 적대 행위라뇨? 표현이 너무 과격하십니다. 저희는 군인이 아닙니다. 과격?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뒤집어졌습니다. CNN과 BBC가 속보를 띄우고 있어요. 한국이 전 지구적 감시망을 가동했다고 떠들고 있다고요. 감시망이라. 최 국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정장 안주머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카지노의 딜러가 마지막 히든카드를 뒤집기 직전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배송 완료 인증샷을 보낸 것뿐입니다. 배송 완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날카롭게 제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 사본 한 장과 빳빳한 인쇄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청구서 번호 2025 KR-NO 001 청구처 콩스버그 위성서비스 노르웨이 품목 초고해상도 SAR 데이터 패키지 야간 투시 옵션 납품 일시 2025년 11월 28일 오전 02시 15분 상태 결제 완료. 제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콩스버그 노르웨이의 국영 방위산업체이자 세계 최대의 위성 지상국 운영기업. 이게 대체 뭡니까? 보시다시피입니다. 최 국장이 나직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의 진짜 목적은 콩스버그사와의 데이터 판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해 유전의 노후화된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과 기름 유출을 감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북해는 1년 중 절반이 밤이고 구름이 끼어 있죠. 기존의 광학 위성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볼 수 있는 눈을 빌려달라고요. 저희는 그 요구에 맞춰 맞춤형 위성을 쏘아 올린 겁니다. 박사님이 의심하셨던 야간 발사요? 그들이 원하는 궤도 진입 타이밍을 맞추려면 새벽 1시가 최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촬영이요? 고객이 자기 앞마당을 찍어달라고 돈을 냈는데 그게 무슨 외교적 결례입니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제가 48시간 동안 목청 높여 주장했던 군사도발과 불법 사찰이라는 거창한 프레임이 이 영수증 한 장으로 순식간에 성실한 상행위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30년 경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궤변입니다. 상업적 거래로 포장했을 뿐 기술적으로는 군사첩보 위성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10cm급 해상도의 레이더 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규정에 걸리는 이중 용도 품목입니다. 박사님. 이번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고 있던 박민우 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으로 강화유리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칼을 주방장이 사면 요리 도구고 강도가 사면 흉기라고 하셨죠? 저희는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낸 주방장에게 칼을 팔았습니다. 유엔 제재? 어떤 조항이 상업적 위성 데이터 판매를 금지합니까? 우리가 핵탄두를 팔았습니까? 미사일 완제품을 넘겼습니까? 우린 그저 디지털 데이터, 즉 사진 파일을 팔았을 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을 가진 자가 기술을 파는 게 죄가 됩니까?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반박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제법의 가장 모호한 회색지대를 정확히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기술의 수준은 명백한 군사용이지만 그 용도와 포장은 철저하게 민수용이었습니다. 이걸 제재하려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미국의 맥사, 플래닛 랩스 같은 민간 위성 기업들도 모조리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방식의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자 최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류 검토와 말싸움은 이쯤 하시죠, 박사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박사님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건 우리가 이 엄청난 물건을 운 좋게 딱 하나만 만들었느냐, 아니면 뒤에 더 숨겨두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의 눈빛이 안경 너머로 번뜩였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제품 하나를 겨우 성공시킨 것과 그것을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양산 능력을 갖춘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위협 수준이지만 후자는 공포 그 자체니까요. 따라오시죠. 진짜 쇼는 이제부터입니다. 박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한 곳은 연구소 본관이 아니었습니다. 숲속으로 난 좁은 도로를 따라 한참을 들어간 뒤 나타난 위장막으로 가려진 거대한 벙커 입구였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고 우리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지하 몇 층으로 가는 겁니까? 제 질문에 박 본부장은 대답 대신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B20. 지하 20층.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시작하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기압차가 느껴졌습니다. 1분, 2분. 끝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요새였습니다. 이윽고 띵하는 청명한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의 거대한 문이 양옆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턱 막혀왔습니다. 오, 신이시여.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듯한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지하 공동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수천 개의 LED 조명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라인이었습니다. 마치 울산의 자동차 공장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자동화 조립 라인이 끝도 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은빛으로 차갑게 빛나는 거대한 원통. 누리호의 1단 로켓 동체 그리고 엔진들이었습니다. 제1라인은 연소기 노즐 용접, 제2라인은 터보 펌프 조립, 제3라인은 에비오닉스 체계 종합. 박 본부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쫓느라 바빴습니다. 보통 로켓은 수공 예품입니다. 나사나 로키드 마틴조차도 수십 명의 장인들이 달라붙어 나사 하나하나를 수동으로 조이며 로켓 한 대를 만드는데 수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 팔들이 불꽃을 튀기며 정밀 용접을 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무인 운반차들이 부품을 싣고 개미떼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음조차 없었습니다. 위잉, 척, 위잉, 척 하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거대한 공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완제품 적재구역에는 이미 조립이 끝난 75톤급 엔진들이 마치 대형마트 진열대의 통조림 캔처럼 수십 아니 수백 개가 랩에 쌓여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게 전부 실물입니까? 모형이 아니고?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끝을 가리켰습니다. 네. 전부 연소 시험을 통과한 실물입니다. 현재 엔진 재고량 127기. 이번 달부터 3교대 풀 가동으로 전환해서 매달 12기씩 추가 생산 중입니다. 127기.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누리호 1단에 엔진 4개가 들어갑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당장 30대의 대형 발사체를 조립해서 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니, 군사용으로 전용한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30발을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조립해서 발사대에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이나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만들기 위해 수년 동안 부품을 밀수하고 쩔쩔매는 동안 한국은 지하 벙커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 전략 무기를 양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산이, 인력이.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입니다. 박사님. 박 본부장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5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면서 대량 생산의 DNA를 뼈에 새겼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은 로켓을 과학작품으로 만들지만 저희에게 로켓은 그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정밀한 공산품일 뿐입니다. 라인만 깔면 찍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현장은 낭만적인 우주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시스템화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효율적인 미사일 기가 팩토리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안전난간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런 규모의 로켓 전용 자동화 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공장을 가본 적이 있지만 그곳보다 훨씬 더 정돈되고 훨씬 더 밀집된 광기가 이곳에는 서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너무 놀라신 것 같군요.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저기 7번 라인 특수구역을 봐주시겠습니까? 최 국장이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다른 라인과 달리 붉은색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현미경을 보며 작업 중이었습니다. 로켓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봤던 그 검은 상자, 군집 위성용 컨테이너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핀셋으로 반도체 칩을 심듯 컨테이너 내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망원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안에 빽빽하게 마치 벌집처럼 들어찬 것은 위성 모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경 50cm 정도의 아주 매끄럽고 검은 광택이 흐르는 금속 구체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40개, 50개는 좋게 들어가 보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우주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최 국장이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온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용도라고 신고했습니다. 사실은 고밀도 텅스텐 합금으로 만든 운동에너지 탄두입니다. 폭약은 1g도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적의 마하 20의 속도로 우주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신의 지팡이. 미국이 냉전시대에 구상만 하고 폐기했던 개념입니다. 무거운 금속 물체를 위성 궤도에서 자유낙하시켜 그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 핵무기처럼 방사능 오염도 없고 너무 빨라서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벙커버스터보다 수십 배 강력해서 지하 깊숙한 벙커도 종이장처럼 뚫어버리죠. 한국은 지금 핵무기 개발 금지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의 버금가는 아니 더 잔인하고 깨끗한 전략 무기를 양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까지 생산된 수량은 최 국장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마치 편의점 재고를 확인하듯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약 3,600발입니다. 3,600발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현기증이 일어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네. 누리호 한 번 발사에 50발씩 탑재 가능하니까. 계산해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하는데 72번의 발사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로켓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3,600개의 인공 별똥별. 그것들이 서울 상공이 아닌 도쿄나 베이징 혹은 모스크바, 심지어 워싱턴 상공에서 동시에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면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삭제입니다. 지도에서 좌표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난간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두꺼운 분석 보고서, 유엔 안보리에 제재 결의안, 미국의 압박, 일본의 항의. 그 모든 것이 이 압도적인 물리적 생산력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아주 성실하게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하나를 만들며 자랑할 때 100개를 만들고 남들이 떠들며 논쟁할 때 침묵하며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박민우 본부장이 주저앉은 제게 다가와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 손을 잡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인의 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직원들 월급 주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목표죠. 그가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밥상을 엎으려 한다면 우리는 장사를 접고 창고에 쌓인 이 재고들을 무료 배송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든 지구 어디에 있든 로켓 배송은 하루면 도착하니까요. 그 순간 거대한 지하 공장의 교대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부웅. 그 소리가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멈춰있던 라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윙, 척. 윙, 척. 그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음이 제게는 그 어떤 군가보다 더 공포스러운 침묵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괴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괴물들을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UN 본부와 백악관에 보낼 코드 레드 메시지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자판을 제대로 누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작전 중지. 당장 멈춰야 해. 우리가 건드린 건 고슴도치가 아니었어. 우리는 지금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야. 화면 속 메시지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 눈에 고인 공포와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UN 본부의 거대한 총회장은 이날따라 현대판 콜로세움과도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외교관들이 뿜어내는 긴장된 열기, 2층 기자석에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 그리고 통역 부스에서 웅성거리는 수십 개 언어의 소음이 뒤섞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습기 찬 욕망과 비릿한 음모의 냄새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란 속에서도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우주인처럼 귀가 먹먹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까지 한국의 지하 20층 벙커에서 목격한 그 압도적인 은빛 라인과 3,600개의 검은 구체만이 잔상처럼 떠다니며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단상 위에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뒤로는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보고서가 한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최첨단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의 구석구석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연설의 귀재답게 감정을 고조시키며 청중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UN 특별사찰단은 한국의 가장 은밀한 지하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벤크로프트 단장이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한국은 평화적 우주 이용이라는 달콤한 가면 뒤에 숨어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 기술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저를 향하는 순간 수천 개의 눈동자가 화살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자, 제임스 벤크로프트 단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당신이 본 것을, 그 추악한 진실을 전 세계에 증언해 주십시오. 한국이 인류의 평화를 담보로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무거운 납덩이를 발목에 매단 죄수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제게는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한국 대표석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최진호 국장과 박민우 본부장은 여전히 조각상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체념일까요? 아니면 폭풍전야의 고요함일까요?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태블릿 PC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은 대규모 미사일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한국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제 경력은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만든 것이 무기가 아니라 상품이다라고 말한다면 제 경력은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보고합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 사찰단은 지난 이틀간 한국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및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지하 생산시설을 정밀 점검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당초 예상했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그리고 고도로 시스템화된 대량 생산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대표 단석에서 그렇지 하는 환호성이 작게 터져나왔습니다. 나카무라 대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청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잇자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국제법을 위반한 직접적인 군사 무기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우아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기괴한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가 켜진 것도 잊은 채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벤크로프트, 당신이 본 그 로켓들, 그 수많은 엔진들, 그게 미사일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기술적으로는 우주 발사체로 분류됩니다. 국제우주조약에 의거하여 주권 국가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위성 또한
상업용 계약에 따른 합법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매수당했어? 한국이 쥐어준 돈이 그렇게 달콤했나? 펜타곤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 나카무라 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측의 격렬한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이 상황을 즐기듯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천 명의 야유 소리가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석의 마이크 램프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딩동 하는 맑은 알림음이 회의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최진호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마치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하듯 아주 낮은 중저음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이한 힘이 있었습니다. 통역기가 그 말을 전달하자 방송실의 엔지니어는 홀린 듯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장 정면에 500인치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며 새로운 화면을 송출했습니다. 그것은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복잡한 미사일 궤적이나 비밀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어느 무역회사의 결산 보고서 같은 수주 현황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 가득 빽빽하게 채워진 텍스트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욕망이 투영된 리스트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서 2027년 4분기 발사 예약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초정밀 지리 정보 위성 12기, 계약 완료, 선입금 30%. 브라질, 불법 벌목 및 광산 감시용 SAR 위성 8기, 계약 완료, 브라질 정부 보증. 인도네시아, 신수도 통신망 구축용 저궤도 위성 40기, 전액 입금 완료. 폴란드 국방부, 국경 감시용 정찰 위성 4기, 기술 이전 포함. 호주 기상청, 산불 감시용 적외선 위성 6기. 스크롤이 내려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 120개 글로벌 기업의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한국의 고객 리스트에는 이념도, 국경도 없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님. 최 국장이 의자의 등을 편안하게 기댄 채 손에 든 몽블랑 만년필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공장은 앞으로 5년치 일감이 밀려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을 해도 납기일을 맞추기 빠듯합니다. 고객들이 독촉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해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죠.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자꾸 저희가 그 바쁜 라인을 세우고 돈도 안 되는 미사일을 만든다고 우기시는군요. 이건 조작이야. 엑셀 파일 따위는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어. 저걸 누가 믿어. 다카이치 총리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손짓했습니다. 조작이라.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에 뜬 것은 스위프트 코드와 함께 찍힌 실시간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한국 수출입은행 계좌로 송금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와 유로. 그 합계 금액 밑에는 선명한 파란색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총 매출 추정액 425억 달러.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4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6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 이것은 단순한 군사 도발이나 위협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산업이자 새로운 패권이었습니다. 일본의 연간 우주 예산을 가볍게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 국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찍질하듯 매섭게 때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장인 정신 운운하며 로켓 한 발에 1,000억 원을 쓸 때 저희는 공장형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300억 원까지 낮췄습니다. 전 세계 고객들이 왜 나사나 자사가 아닌 한국을 찾을까요? 정치적 이유? 아니요. 싸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총리님. 당신들의 구시대적인 냉전 논리가 지금 저희의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완벽한 프레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위협국이라는 프레임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 글로벌 우주 배송의 혁신가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혁신을 질투하여 발목을 잡는 옹졸한 회방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논리 싸움에서 완패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논리로 지면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판을 뒤집는 법입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저들이 쏘아 올린 위성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벤크로프트 박사도 봤다고 했잖습니까? 그 수많은 검은 구체들. 우주 청소부라고? 웃기지 마라. 그게 우주에서 떨어지면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녀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운동 에너지 탄두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미국 대표 수전 쏜튼 대사가 움찔했습니다. 펜타곤도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일명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것을 미국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장내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은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이지.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아, 그 청소부들 말씀이시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군요. 시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주 공간에서 촬영된 노이즈가 섞인 고화질 영상이었습니다. 지구 저궤도를 위태롭게 떠돌고 있는 거대한 폐기 위성 하나가 보였습니다. 1980년대에 구소련이 쏘아 올린 2톤짜리 첩보 위성 코스모스 1408의 잔해였습니다. 잠시 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국의 검은 상자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직경 50cm의 매끄러운 금속 구체가 튀어나갔습니다. 로켓 추진도 화려한 불꽃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프링 장력과 정교한 자세 제어만으로 튕겨나간 구체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폐기 위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화면의 진동이 카메라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섬광과 함께 소련 위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마치 두부모를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듯 혹은 거대한 총알이 사과를 관통하듯 깔끔한 파괴였습니다. 금속 구체는 위성을 관통한 뒤에도 속도가 줄지 않고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최 국장의 건조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희의 우주 청소부는 궤도를 점거하고 있는 위험한 쓰레기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폭약이 없으니 파편이 2차 피해를 줄 위험도 적죠. 아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기술입니다. 회의장에 있던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눈에는 우주 쓰레기 청소로 보였겠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건 요격이다. 정지에 있는 위성이 아니라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도 저런 식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반대로 저 구체를 지상으로 쏘면 도시 하나를 지워버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방패인 척하면서 가장 날카로운 창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도 깨달은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청소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머리 위에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박민우 본부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두툼한 손으로 서류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미국 대표님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사가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국제우주정거장 폐기 및 차세대 정거장 건설 프로젝트. 저희가 절반 가격에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방금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딜. 우리를 제재할 거냐 아니면 우리 손을 잡고 이 막대한 이익을 나눌 거냐. 미국 대표 수전 쏜튼 대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귀에 꽂힌 이니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아마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긴급 지령을 듣고 있었겠죠.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갔을 겁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보다 한국의 저 압도적인 생산력을 미국의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합 중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 기술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일본 대표단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기술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뢰를 위해 한미 우주 협력 워킹그룹을 즉각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비즈니스 파트너니까요. 그 순간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협력 워킹그룹 창설.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뜻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막지 않겠다. 대신 한국과 손을 잡고 돈을 벌겠다. 일본은 버림받았습니다. 미국의 냉혹한 실리 앞에서 일본의 안보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영수증 앞에서 일본의 손을 놓고 한국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카무라 대사가 비명을 지르며 손튼 대사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미 카메라들은 그를 외면하고 한국 대표단에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회의장 스크린 하단에 띠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속보, 한국 60조 원 우주 잭팟 터뜨렸다. 속보, 미국, 한국과 우주 동맹 선언. 일본 패싱? 분석, 침묵의 승리. 한국, 동북아의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 등극.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걸음은 터덜터덜했습니다. 제30년의 신념, 확산 방지와 통제라는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질서는 강대국이 허락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스스로 쟁취한 평화, 아니 힘에 의한 압도적 균형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하고 영수증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회의장 구석에 주저앉은 다카이치 총리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려다 유리잔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외교적 참사, 그리고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전 세계에 무료로 홍보해준 꼴이 된 책임론이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 주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보낸 특사가 최진호 국장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었고 브라질 대표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기념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최 국장이 저를 발견하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처음 보았던 그 정중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가볍게 목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케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러 박사님.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힘이 빠져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패였습니다.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무료 글로벌 광고 대행사로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괴물은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그저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 제임스, 귀국하면 바로 보고서 써. 한국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연동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청소부 위성.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지 가격 협상안도 준비해. 저는 전화를 끊고 유엔 본부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저 천장이 유난히 거대한 태극기의 문양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유엔 본부 로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도 질문을 쏟아내던 기자들도 붉은 얼굴로 고성을 지르던 일본 대표단도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바닥에 흩어진 찌라시들과 식어버린 커피의 씁쓸한 향기,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은 거대한 파문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뉴욕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쏘아 올린 검은 상자들이 소리 없이 궤도를 돌고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은 제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박사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진호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425억 달러, 한화로 60조 원의 계약을 따낸 주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식은 제 손을 녹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이전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아닌 전우가 전장에서 살아남아 나누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일본이, 그리고 제가 당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울 때 말입니다. 당신들은 그 지하 공장의 실체를 처음부터 공개해서 우리를 입 다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침묵하고 모욕을 견디며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제 질문에 최 국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사님,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짖지 않고 물죠.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 많이 짖어야 했습니다. 약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힘이 생긴다는 건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더군요. 저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힘이 있기에 침묵할 수 있다. 그것은 강대국인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덕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과시하고 개입하고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힘을 비즈니스와 신뢰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추고 오직 필요할 때만 영수증처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사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최 국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되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와 그 속에서 꿀꿀이죽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선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이 큰 소년이 카메라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최 국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죠. 아버지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잿더미 위에서 싹을 틔웠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웠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라.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저는 사진 속 소년의 눈망울과 제 앞에 서 있는 최 국장의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겹쳐 보였습니다. 굶주림에 떨던 그 소년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우주 강국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 지갑 깊숙한 곳에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습니다. 군복을 입고 눈 덮인 장진호 전투의 참호 속에 앉아있는 젊은 미 해병대원의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얼어붙은 땅에서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묻곤 하셨죠. 가망이 없는 나라였다고, 모든 게 파괴된 지옥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국장이 제 할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아주 경건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의 군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박사님의 할아버지가 지키신 건 잿더미가 아니었습니다. 최 국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씨앗을 지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박사님은 그 씨앗이 거목이 되어 숲을 이룬 것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오만함, 편견, 그리고 강대국의 잣대로 재단하려 했던 모든 어리석음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밤새워 연구실에 불을 밝힐 때, 그들이 기름밥을 먹으며 공장에서 밤을 지새울 때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타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뼈에 사무친 한이자 자신들을 도와준 이들에게 빚을 갚겠다는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최 국장님. 저는 눈물을 닦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보고서는 수정될 겁니다. 아니, 다시 쓰일 겁니다. 한국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배워야 할 스승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최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제임스. 저희는 이제 막 이륙했을 뿐이니까요. 우주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같이 가시죠. 우리는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맥박이 마치 거대한 로켓 엔진의 진동처럼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의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미사일 위협 분석이라는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파일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윙! 종이가 잘게 갈려나가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침묵의 거인,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부상과 미국의 새로운 전략. 첫 문장을 쓰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대전의 그 지하 벙커를 떠올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은빛 라인, 묵묵히 일하던 기술자들의 땀방울,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던 누리호의 웅장한 비행.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타자를 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작은 나라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그들은 영토가 작은 것이지 그들의 꿈과 능력은 이미 지구라는 행성을 넘어서고 있었다. 한국은 칼을 가지고 있지만 칼집에서 빼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그 칼로 쟁기를 만들고 우주를 향한 사다리를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품격이다. 나는 오늘부로 매로서의 삶을 은퇴한다. 사냥꾼의 눈으로는 친구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는 천문학자가 되려 한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도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청소부라고 했죠? 어쩌면 그들은 우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만연한 무시와 오만이라는 쓰레기까지 청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책상 한편에는 최 국장이 선물로 준 누리호의 축소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귀가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구소와 공장에서 밤을 잊은 채 불을 밝히고 있는 진짜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오늘의 이 짜릿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외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키운 우리의 힘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짓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자부심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상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달일까요? 화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또 다른 미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